안사돈. 요즘은 산모한테 출산 휴가비 명목으로 시댁에서 얼마씩 내준다고 해요. 꼭 돈을 받아야 마시겠어요? 다들 그러니 기분상으로 해주세요. 이건 또 뭔 소리인가? 출산 휴가비라니. 시댁이 무슨 회사인 줄 아나? 그리고 그런 게 유행이란 소리는 처음 듣는다. 산후조리원 등록하라고 얼마간 도와줬는데요. 그건 그거고 요즘은 옛날 시대하고 달라요. 아이 구경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애 낳으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수당을 줘요. 그만큼 애 낳는 건 국가적으로도 큰일인 거지요. 애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사돈은 한 500만 원 정도 싸주라고 한다. 500.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다. 그래서 나보고 휴가비를 주라는 건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김 씨는 한마디 했다. 출산 휴가비인지 뭔지는 안사돈이 주세요. 저는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어요. 마치 아기를 돈 주고 사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소연 씨 사연입니다. 김 씨는 아들만 셋이다. 그래서 딸 같은 며느리를 원했다. 김 씨의 남편은 이전에 소형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철공소를 운영했었다. 대통령 수출혁 신상을 받은 기업체다.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났다. 남편은 퇴직 후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었다. 남자만 넷이 있는 집안을 혼자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첫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 하다못해 명절 때 상을 차려도 누구 하나 도와줄 식구가 없어 그것이 못내 아쉬웠다. 남자들은 일을 시켜도 탐탁지 못했다. 어떤 건 시키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수컷들은 명절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에 첫째 며느리가 생겼다. 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그곳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 회사의 재무 담당자인 첫째 아들과 인연이 다 결혼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인사성 있고 상냥한 것 같았다. 은행에서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몸에 밴 것으로 보였다. 결혼 첫 해 명절 때는 시킬 일이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살림살이에는 며느리가 완전히 젬병이었다. 솔직히 김 씨 입장에선 속상하기도 했다. 며느리가 팔 걷어 붙이고 같이 전도 붙이고 나물도 무쳤으면 좋았을 텐데 시키는 게 더 어려웠다. 그것도 팔자 소관이구나 싶어 체념했다.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와 분위기가 다소 부드러워지길 바랬는데 바뀐 건 없었다. 기대가 크면 상대적으로 낙담도 커지는 걸까?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 며느리가 지 남편을 휘어잡고 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냉랭해져 갔다. 그런 분위기를 김 씨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남는 건 눈치였다. 지난 추석 명절 때 얼굴만 살짝 비치고는 친정집에 가버리기도 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버지가 몸이 많이 불편한가 봐요. 좀 일찍 가보려고 해요. 어디 많이 안 좋은가 보네. 걱정되겠구나. 며느리는 소위 인류대학을 나온 수재였다. 첫째 아들애가 나온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이었다. 은행에서도 며느리는 승진이 제일 빨랐다고 한다.
김 씨도 처음엔 그런 며느리를 얻었다고 주변에 자랑 좀 했었다. 특히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위원이기도 한 김 씨는 동료들에게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우쭐한 마음에 회식까지 해준 김 씨였다. 며느리는 뭐든지 아는 척을 많이 했다. 아니, 척이 아니라 정말 많이 알고 있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다양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정치 얘기가 나오면 중간에 끼어들어 한 5분 정도 혼자 떠들기도 했다. 대부분 여성들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데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독단적인 의견이 많았다. 말을 잘하지만 그게 흠이었다. 결혼 후 첫 해에 명절을 2번 걸치는 동안 며느리는 손에 물 한 번 만지지 않고 지냈다. 그렇다고 김 씨가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럴 마음도 없었다. 며느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이론상으로는 잘 알았다. 뭐를 어디에 놔야 한다든지 지방은 어떻게 써야 한다든지 뒤에 서서 간섭이나 할 뿐. 정작 일을 거들어 주지는 않았다. 시간이 좀 지나면 함께 도와주겠거니 허물없이 생각했다. 그러나 며느리가 가족들과 안면을 익히며 말도 스스럼 없어지자 다소 건방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간혹 시동생들한테는 마치 선생님이 되는 양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특히 시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구태스런 예전 사람 대하는 듯 촌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다. 말끝마다 요즘에는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어머님,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요. 명절 때 해외여행 많이 가요. 제사 지내는 집들이 오히려 드물어요. 오늘도 TV에 나오잖아요. 추석이라고 해외여행객이 붐빈다고. 성격 하나 가지고 며느리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 김 씨는 생각했다. 한 가족이 되었으니 살아가면서 차츰 고쳐나가겠지 하고 여유롭게 받아들였다. 그에 대해 밑에 2 아들도 너그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괜찮아. 형수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닐 거야. 그냥 말투가 좀 그래서 그렇지. 맞아. 큰형 성격상 형수가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으면 가만히 있었겠어. 그런데 김 씨가 볼 때는 큰아들의 그 경우 바른 태도는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한테 꼭 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큰아들은 평소 부모라도 경우가 아니다 싶으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성격이었다. 그 때문에 밑에 동생들도 큰형을 어려워했던 것이다. 사실 김 씨는 며느리의 단점을 의도적으로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밖에서 자랑하는 빈도가 더 잦았다. 그것은 같은 여자로서 김 씨 개인적인 콤플렉스에서 비롯되었다. 솔직히 말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여자들을 보면 무척 부럽고 멋있어 보였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시대를 겪어온 김 씨의 처지로는 시대의 흐름 자체가 부러웠다고 할 수 있었다. 인류대를 낳은 며느리를 보면 세련되고 고상하고 품위가 있어 보였다. 학교가 주는 아우라도 있었다. 김 씨는 기가 센 며느리가 아예 딸이었으면 시건방지게 보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 그래, 딸 같은 며느리라고 여기면
뭔들 예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그렇게 다잡은 마음이 한꺼번에 사그러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때가 떠오르면 김 씨는 언제나 심장이 떨렸다. 결혼 1년이 되어 가면서 며느리의 출산 소식이 들려왔다. 딸아이를 낳았다고 큰아들이 연락을 주었다. 집안의 경사였다. 이제 김 씨도 할머니 소리를 듣게 돼 한편으로 인생무상하면서도 몹시 기뻤다. 즉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통화가 안 됐다. 그래서 아들한테 축하한다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뜬금없이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 엄마, 요즘은 산후조리원 등록하는 걸 시댁에서 해준다네. 그러니까 미현이한테 엄마가 돈 좀 넣어주면 좋겠어. 돈을? 그래. 그야 해주지 뭐. 그렇게 해서 김 씨는 풍족할 거라 생각하고 100만 원을 송금해 줬다. 첫손녀라 너무 보고 싶었다. 하루가 지나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손주 얼굴을 보러 조리원에 가려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다. 신호 몇 번 끝에 며느리와 통화가 이뤄졌다. 축하한다. 수고했어. 그래, 몸은 괜찮고. 오늘 우리가 애기 얼굴 좀 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안 돼요. 조리원에서 외부 사람들은 며칠 후에 받으라고 그러는데요. 김 씨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무척 당혹스러웠다. 아니, 유리창 너머로 보는 건데 무슨 상관 있겠냐? 직접 안아보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불쾌한 투로 말했다. 그래도 애기한테는 스트레스죠. 외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그냥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얘야, 외부 사람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외부 사람이니? 손주 보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 어머님,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다 아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갑자기 전화가 툭 끊어졌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부재중으로 나온다. 숨이 턱하고 차오른다. 남편이 실망한 표정으로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손이 떨렸다. 전화를 끊다니. 외부 사람들이라니. 김 씨는 뭔가 뒷머리를 때린 것 같이 목덜미가 뻐근했다.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동안 김 씨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냥 머릿속에는 외부 사람이란 말이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이 대모처럼 가슴에 아프게 박혔다. 세상에 할머니가 손주 보러 가는 것도 이토록 어려워서야 앞으로는 제대로 만날 수나 있겠나 싶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해 보기로 했다. 산후 상태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손주의 건강을 위한다면 못해줄 게 뭐 있겠나 싶어 마음을 다스렸다. 남편도 너그럽게 말했다. 다 손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자고. 김 씨는 또다시 마음을 넓게 가져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에는 응어리가 커져가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손주가 태어나 다소 흥분한 분위기가 있었다가 갑자기 푹 꺼져버렸다. 저녁에 두 아들이 아기를 못 봤다는 김 씨 얘기를 전해 듣고는 형수를 성토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형수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 그러면 친정 식구들도 아직 아기를 못 봤는지 형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요? 김 씨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도
아직 애를 못 봤을 거라고 믿었다. 오죽하면 시부모한테도 못 오게 했겠나 생각했다. 그렇지만 아들들 얘길 들어보니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그냥 둘 수가 없었다.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다. 애기 보러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조리원에 와보긴 했냐? 네, 장모님이 오셔서 미현이 돌봐주고 있어요. 좀 전에는 처형 부부도 왔다 갔고요. 큰아들은 스스럼 없이 말했다. 김 씨는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다. 너무 불쾌해서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한마디 쏘아 붙였다. 친정 식구들은 손주를 볼 수 있고 시댁 식구는 외부 사람들이라 볼 수 없는 거냐?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엄마가 오지 않으니까 못 볼 거지. 가려고 했는데 외부 사람들은 볼 수 없다고 미현이가 직접 말했어. 너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냐? 한번 대답해봐라. 큰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미현이가 그랬어요? 그건 아마 아기 전염 문제를 염려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전염. 그럼 친정 식구들은 전염 안 시키고 시댁 식구는 전염시킨다는 말이냐? 우리가 세균 덩어리라도 되냐?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민감하세요? 다 이유가 있겠지. 미현이가 똑똑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고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미현이 S대 출신이에요. 그놈의 S대 출신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우리는 머슴살이 해야겠구나. 김 씨는 아들놈에게 실망을 했다. 이제 여편네한테 꽉 잡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게 눈앞에 선했다.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아무리 시대가 친정 모계 중심이라고 하지만 이런 차별은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며느리보다 한편으로는 큰아들이 더 무심하고 고약했다. 큰아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와 하는 짓을 보면 형편없었다. 사내 자식이 줏대가 없어 보였다. 김 씨가 손주 얼굴을 본 것은 출산 일주일 뒤 며느리가 퇴원을 할 때였다. 첫 손주를 만난 기분이 어떠했다는 등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지만 왠지 그런 감흥이 나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까? 서먹서먹하고 남의 자식인 양 무덤덤했다. 감정의 앙금이 생긴 상태에서 손주를 봐서 그런 것뿐이라고 애써 담담하게 생각했다. 그날도 며느리는 빈말이나마 잘 지내셨냐는 인사도 없었다. 기껏 마스크를 왜 안 하셨냐며 마스크를 가져다 주었다. 부부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손을 다시 한 번 더 깨끗이 씻으란다. 그렇게 검사를 받고서야 손주 딸을 봤다. 그것도 만지지는 못하고. 마침 안사돈이 와 있었어. 김 씨는 인사치레로 몇 마디 나눴다. 그런데 그게 설상가상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사돈과는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었다. 사돈지간이 참 가깝고도 먼 관계가 맞았다. 우리 미현이가 처세를 순산해서 마음이 편합니다. 안사돈이 말했다. 네, 제가 며느리 산고를 치렀어야 했는데 이제는 모두 병원에서 처리를 하니 그래도 산모 고생은 다 똑같아요. 애기 보셨지요? 네, 그런데 사돈께서는 마스크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라고 해서. 안사돈은 좀 민망한 듯 씩 웃으며 말했다. 외가하고 시가댁하고 다를 수 있지요.
저는 아기 나올 때부터 줄곧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마스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김 씨는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시가하고 외가댁이 뭐가 다르다는 건지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안사돈이 말을 막더니 다짜고짜 이런 말을 했다. 사돈. 요즘은 산모한테 출산 휴가비 명목으로 시댁에서 얼마씩 내준다고 해요. 뭐 꼭 돈을 받아야 마시겠어요? 다들 그러니 기분상으로 주세요. 이건 또 뭔 소리인가? 출산 휴가비? 아니 시댁이 무슨 회사인가? 그리고 그런 게 유행이라는 소리도 처음 들었다. 저번에 산후조리원 등록하라고 얼마간 도와줬는데요. 그건 그거고 요즘은 옛날 시대하고 달라요. 아이 구경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애 낳으면 시청, 구청에서 수당을 줄 지경인데요. 출산율 저하가 사회 문제로 된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미 현이가 은행을 쉬면서 출산하게 해준 것도 다 나라에서 애를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미현이가 나라에 큰일을 해준 거지요. 그러면서 김 씨한테 한 500만 원 싸주라고 한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그래서 나보고 휴가비를 주라는 건가? 김 씨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다. 출산 휴가비인지 뭔지는 안사돈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어요. 마치 아기를 돈 주고 사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 그런 걸 지켜보던 며느리는 비웃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큰아들 내외의 태도는 돌변했다. 김 씨 생일과 조부모 제사에 큰아들만 찾아왔다. 며느리는 가타부타 아무런 연락도 없을 때가 있었다. 큰아들도 와서는 상차린 비용에 보태라고 돈 10만 원을 달랑 던져주고 가버리더니 점차 왕래가 드물어졌다. 또 그런 일도 있었다. 김 씨는 자신이 출산 휴가비를 너무 쌀쌀맞게 거절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그 때문인지 왕래가 너무 뜸해서 큰아들이 평소 좋아하던 어리굴젓을 담아 집에 가져다 주었다. 이거 굴젓인데 민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이었어. 좋아할 거다. 그리고 다른 반찬하고 함께 넣어 주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반찬을 보더니 다짜고짜 세상에. 이런 부패 식품을 요즘 누가 먹어요? 어머니, 오빠 입맛도 변한 거 모르세요? 김 씨는 당혹스러웠다. 혹시 먹어보면 준혁이가 맛있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니? 정말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시댁 식구들 자주 들락거리는 거 그닥 좋은 모습도 아니고요. 자꾸 이런 거 가져오시면 저희는 결국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중으로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나 보다. 김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하다가 나왔다. 나오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혼잣말이 어렴풋하게 들렸다. 아, 노인네 짜증나. 이런 구더기 나오는 음식을 누가 먹는다고.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못 들은 채 나왔다. 자신들이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그만큼 자식 대접도 못 받는다는 걸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다. 부모는 늘 희생만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곧 구태스런 것이다.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가? 그런 법이 있단 말인가?
늙어가면서 우리도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 자식들이 돌봐주길 기대하는 부모는 요즘 없다. 어떤 부모도 걸을 수만 있으면 다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한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또 돈이 많더라도 자식들에게 얹혀 사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모 자식 관계에도 더 좋다. 김 씨는 큰아들 내외와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하러 데리고 왔다. 첫째 며느리 때문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았다. 자그마한 키에 단정했다. 말수가 적었는데 김 씨 부부에게 하는 걸 보면 가정교육이 바르게 돼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둘이 꽤 오랫동안 사귀어온 모양이다. 교제한 지 5년이 넘었다고 했다. 서로 알 만큼 아는 사이일 테니 결혼이야 그들 마음먹은 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김 씨 부부는 혼사 문제를 전적으로 자식들에게 맡겨놓겠다는 주의였다. 자기들끼리 내리는 결정을 받아만 주는 것뿐이었다. 결혼 자금도 전세방 얻을 정도만 해주는 방침이었다. 자기들이 벌어서 집장만을 하라고 했다. 다만 첫째 아들은 약간의 예외가 생겼었다. 며느리 친정집에서 집 한 칸 마련해줄 형편이 못 되면 자기네 딸을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양가절충해서 집값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그때 안사돈이 한 말이 생생하다. 솔직히 우리 딸한테 중매 들어온 혼처에는 치과 의사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준혁이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에 김 씨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결국 인류대학 나온 며느리를 얻은 대가로 전셋집 값보다 좀 더 많은 돈을 감당해야 했다. 사실 첫째의 처갓집도 뭐 특별한 집안은 아니었다. 바깥 사돈이 회사원 생활을 하고 퇴직 후 특별히 하는 일 없었다. 안사돈은 자그만 포목상을 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돈 좀 벌 수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소비 경제가 너무 악화돼 버티기 힘든 장사였다. 둘째가 결혼을 하고부터 정말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둘째 며느리가 김 씨 내외를 친부모처럼 급직히 모시지 않는가. 직장 생활을 하며 피곤할 텐데도 가끔씩 집에 들러 건강도 챙겨보고 용돈도 주고 갔다. 큰 며느리는 늘 변명이 많았었다. 그것도 달랑 문자 메시지 하나 보냈다. 남편 생일에는 큰아들이 선물이라고 놓고 가는 게 전부였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번은 김 씨가 첫째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했었다. 너는 우리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으냐? 요즘 시가에 자주 왕래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그런 건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해요. 옛날 사람들은 며느리를 일하는 하녀 취급했지만 지금은요, 며느리는 큰 손님인 세상이에요. 우리는 너를 하녀 취급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시댁이 불편한 것은 다 똑같을 거다. 다만 자식된 도리라는 게 있어 분수를 지키는 것일 게다. 큰 며느리는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었다. 감정이 생기는 말을 하다 보니 듣는 상대로 하여금 오해를 많이 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
자신을 스스로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당당했다. 반면에 둘째 며느리는 겸손해서 좋았다. 괜찮은 학교를 나왔어도 뭘 배워야 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많이 물어보고 뭘 가르쳐 주면 즉각 반응했다. 어머님,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옆에 있으면 마음부터 편안했다. 뭘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했기 때문이다. 또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다. 사람이 누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인가. 큰 며느리는 스스로 벽을 쌓고 자신을 시댁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둘째 며느리도 애를 낳았다. 친정집이 멀어서 김 씨가 몸조리를 도와주었다. 며느리는 그게 죄송하다고 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지극정성으로 둘째의 산후조리를 해주었다. 손주도 낳는 순간부터 전부 다 지켜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둘째 손주딸에게 애정이 더 갔다. 손주가 태어난 그날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순간 그 행복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 게 행복이었다. 김 씨는 생각했다. 나도 나한테 잘하는 며느리를 좋아라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건 인지상정이었다. 어느 날 큰 며느리한테서 급하다고 연락이 왔다. 당시 아파트 청약바람이 불던 시기였다. 운이 좋아 목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전매 차익을 수천만 원, 억대까지 얻을 수 있었다. 자가주택이 있는 큰아들이 여분의 자금으로 아파트 투기를 하는 모양이었다. 큰 며느리가 은행에 근무하다 보니 정보가 많이 나왔을 것이다. 명절에 연락도 없었던 큰 며느리가 명절과 상관도 없는데 직접 전화를 다 하지 않았나.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김 씨는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다. 그래, 내가 무슨 일이냐? 명절도 아닌데 전화를 다 하고. 네. 어머니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확인된 정보인데요.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해요. 이번에 일 잘 되면 어머님께 좋은 선물 드릴 거예요. 김 씨는 단박에 거절을 했다. 3개월 정도만 쓸 테니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였다. 5천만 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지만 있어도 주고 싶지 않았다. 곧이어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 이거 큰 수익이 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큰 평수. 지금 니들 살고 있는 집도 넓어. 아껴서 돈 모아. 그리고 그렇게 큰 돈도 없다. 큰아들은 욱하는 성격이 있었다. 엄마, 나중에 재산 물려주실 거 이럴 때 좀 도와주시는 게 자식들에게 더 도움되는 걸 모르세요? 그 소리에 김 씨는 더 분개했다. 재산을 물려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냐? 누가 물려준다는데? 엄마, 지금 뭔 소리예요? 그럼 자식한테 물려주지 남한테 줘요? 그래. 우리는 너희들한테 인생의 모든 걸 바쳤다. 이제 남은 건 우리 뜻대로 할 거다. 아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전화를 끊었다. 이어 큰 며느리가
또 전화를 했다. 큰 며느리는 다짜고짜 그런다.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차별하세요? 차별한다고. 누구와 차별을 해? 둘째는 전셋집만 해줬다. 하지만 너희는 그보다 훨씬 많은 집값을 줬어. 그런데 니들이 지금 차별을 따지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 그리고 같은 며느리라도 살갑게 대해주는 며느리가 편한 건 사실이잖니. 그동안 네가 시애미한테 언제 다정한 적이 있었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김 씨는 속에서 천불이 났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라고 차별한 건 너였다. 너한테 우리는 외부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니? 너는 손녀도 안아보지 못하게 했어. 친정 식구들은 다 안아보게 해주고. 그게 차별 아니고 뭐가 차별이냐? 어머님, 그게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네요. 지금 어머님이 뭔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어머님하고 무슨 얘기를 못 해요. 뻑하면 오해를 하시고 서운해 여기는데 제가 뭔 얘기를 나누겠어요? 김 씨는 휴대폰을 내던지려다가 간신히 참았다. 내가 너만큼 못 배워서 이해를 빨리 못하는가 보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란 말의 뜻은 나도 잘 알고 있어. 세상에 나이 먹는 게 공짜인 줄 아니? 나도 나이 값은 하고 살아. 순간 전화가 멈췄다. 또 먼저 끊어버린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전화를 끊는 며느리를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마치 상전을 모시는 기분이었다. 둘째 며느리가 금요일 퇴근하면서 들렸다. 친정집에서 고들빼기 김치를 보내와서 조금 가져왔다고 한다. 니들 먹지 우리까지. 이 무거운 걸 아침 저녁 들고 다녔어. 요즘 고들빼기가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입맛 돋우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래.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한 점 올려놓고 맛을 보자구나. 둘째는 밥솥에서 밥을 퍼 가져왔다. 그렇지 않아도 입맛이 까칠했는데 침이 생겼다. 남편도 맛을 보더니 엄지척을 하면서 웃었다. 김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둘째 며느리만 보면 일이 행복하냐고. 내가 며느리들을 차별하는 걸까? 혹시 감정에서 대하는 건 아닌가? 나이 들어가면서 꼬장을 부리면 망령났다는 소리나 듣는다. 그렇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큰 며느리는 아니었다. 하는 말마다 싸가지가 없었다. 첫째 손녀는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도 시댁에 데려온 일이 없었다. 큰 며느리부터가 거의 오질 않았다. 명절이나 김씨 부부 생일 때는 아들만 잠시 왔다 갔을 뿐이다. 그런 큰아들에게 김씨는 면박을 한 번 줬었다. 사내 자식이 여편네한테 잡혀서 꼼짝 못하는 꼬라지가 참 가관이구나. 엄마, 그게 뭐 잡혀 사는 거예요? 미현이가 알차게 살림을 하니까 제가 끼어들고 말고 할 게 없었던 거죠. 머리가 좋으니까 살림도 알차게 해요. 미현이는 흠이 없어요. 내 눈깔에는 미현이가 흠이 없어 보여. 시가의 명절은 고사하고 부모 생일날 얼굴 한번 비치지도 않는 게 흠이 없다고. 손주를 데리고 올 줄도 모르는 사람을 흠이 없다고 할 수 있어. 반찬 해다 주니까 냄새나고 구더기 나오는 거 가져오지 말라는 애가 흠이 없는 거냐? 김 씨는 감정이 격했지만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잘난 미현이와 행복하게 살아. 여기 올 생각은 하지 말고. 너와도 반겨주지 않을 거니까. 엄마는 왜 미현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냥 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는 너무 감정적이고 고지식한 게 문제예요. 사람이 시대에 맞춰야지요. 미현이 집에서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너 한번 물어보자. 솔직히 말해봐. 네 장모한테 용돈 드리지. 그래 안 그래? 큰아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드리긴 하는데 얼마 안 돼요.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한테 명절 빼고 가끔씩이라도 용돈이라고 줘봤냐? 김 씨는 언성을 높였다. 그러니까 여긴 오지 말라고. 잘해주는 처갓집이나 가라고. 그러자 큰아들도 악에 받쳐 소리쳤다. 알았어요. 앞으로 손주 보고 싶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나도 지쳤어요. 손녀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그러세요. 이놈아. 얼굴도 희미한데 손녀 같은 느낌이 들겠냐? 손녀를 얼마나 보여줬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우리 집에 몇 번이나 데려왔는지 알아. 입장 바꿔서 생각 좀 해봐. 10월이 되었다. 푹푹 찌던 더위가 달아나자 남편의 건강이 좋아져서 거동하는 게 좀 편안하다고 했다. 그래서 김 씨는 피서를 가기로 했다. 병원에서도 길지 않은 시간이니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내가 이번에 큰 마음 먹고 한턱 쏠 테니 다 같이 놀러 가자구나. 그렇게 해서 가족들은 2박 3일로 일본 온천 여행을 갔다. 피서지에서 가족들은 행복했다. 물론 큰아들 내외는 제외했다. 그 둘이 참석했더라면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가자고 했어도 안 갔을 것이 뻔했다. 남편도 그게 좀 안타까웠는지 큰애들도 함께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언제 우리가 다 모이는지 내 생전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고했다. 맏아들이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다. 그런데 건강이 좋아졌다고 여긴 남편이 여행을 다녀온 뒤 일주일 정도 지나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었다. 여행을 간 게 오히려 건강을 버리게 한 거 아닌가 김 씨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다. 그에 대해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 대개 큰 병을 앓는 분들이 한순간 컨디션이 좋아져 활발하게 신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후에 많이들 돌아가신다고. 정말 그랬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병원에서 말했는데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남편은 저 세상으로 갔다. 김 씨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너무 허망해서 그리고 남편한테 고생했다는 말도 못하고 보내서 그게 한이 되었다. 평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 산다는 게 이렇게 허망하고 허탈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안절부절 사는 건가? 무엇보다 상심한 것은 큰아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락을 했는데도 받지를 않았다. 문자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매정한 자식이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해 가족과 멀어졌더라도 임종은 고사하고 장례식조차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김 씨는 마음이 쓰렸다. 아버지가 지들한테 뭘 서운하게 했다고 그런 건가? 서운한 게 있으면 나한테 있는 거지. 아버지까지 미워하는 게 가랑키나 한 짓인가?
김 씨는 상을 치르고 기력이 소진되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 병원에 입원을 했다. 남편이 이승을 하직하고 보름 정도 지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오래전부터 남편의 사업 관련 일을 맡아 해온 최 변호사가 공증 서류를 가져왔다. 남편이 운영하던 철공소의 지분 25%를 증여세 납부 조건으로 아내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장이었다. 김 씨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을 팔은 돈으로 큰아들을 1년간 영어 해외 연수를 보내줬고 집 사는데 보태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은 퇴직금과 연금을 일시불로 정산한 것이었다. 공장의 지분은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김 씨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재산에 변동이 생겨서 김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유언 처리를 마무리해두기로 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없도록 명시적으로 못 박아놔야 했다. 더구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 곁으로 갈 수 있으니 미리 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의 유산이 나오고 일주일 정도 지나 큰아들과 며느리가 불쑥 찾아왔다. 얼마 만에 보는 큰 며느리인지 몰랐다. 큰아들은 보아하니 조금 수척해 보였다. 뭔가 잘 안 풀리는 건지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다. 그들은 그날 큰 손주딸을 데리고 왔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님 장례에 못 갔어요. 그 불효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의 배려를 너무 몰라보고 우리 주장만 했어요. 찾아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 씨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만 봤다. 기운이 없었다. 큰아들을 보니까 더 울컥해지고 심란했다. 배신감과 격정이 함께 일어나기도 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나. 예전에 큰아들과 단란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자상하진 않았어도 늘 웃던 모습이 아련했다.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토록 서먹해졌는지 그 시간들이 야속했다. 내가 왜 큰아들에게 못할 말들을 했는지 후회스러웠다. 처사들이 태어난 때가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첫 자식, 얼마나 웅장했던가.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듬직했었나. 얼마나 소중했던가. 나의 처사들. 김 씨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한 죄인인가?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랬다고. 다 크고부터는 자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오히려 남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남보다 자식 때문에 가슴에 멍자국이 생기는 일이 더 많았다. 마음에 대못질을 하는 것도 남보다 자식들이 더했다.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주는 것을 모르고 받는 것만 당연히 여긴다. 부모에게는 안 줘도 되는 줄 안다. 모든 걸 부모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에 장모님 거 사느라고 엄마 선물은 못 샀어. 내 마음 이해하지? 다음에 꼭 사다 드릴게. 부모는 무조건 아픔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자식의 아픔을 덜어주는 게 부모라고 한다. 부모는 아파도 죽을 날이 머지 않았으므로 아파봤자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부모를 위한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늙은 부모가 죽은 슬픔은 오랫동안 가지 않는다. 금세 잊혀지고 만다. 그렇지 않아도 곧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장이 쪼여오고 정신이 아찔했다. 때마침 바이탈 체크를 하던 간호사가 주변 사람들은 물리라고 했다.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라고 했다. 가족들이 다 나가고 김 씨는 허공을 주시했다. 큰아들의 헬쑥해진 모습에 애처로웠다. 밖에서는 형제들이 서로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 있거나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며칠 후 병세가 호전이 된 김 씨는 다시 큰아들 내외를 따로 불렀다. 큰아들 부부는 보자마자 무릎부터 꿇었다. 자식 노릇을 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아들에게 물었다. 요즘 하는 일은 잘 되냐고. 큰아들은 대답을 못했다. 대신 큰며느리가 말했다. 사실 이이가 아파트 분양건으로 돈을 좀 떼었어요. 그때 어머님한테 5천만 원 빌렸더라면 급전을 쓰지 않았을 텐데. 김 씨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것도 다 내 탓이냐? 그렇다고 니들이 당장 길거리로 내앉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손해가 심했고 억울했어요. 애 가르치는데 갈수록 돈도 더 드는데. 며느리는 계속 말했고 큰아들은 가만히 있었다. 어머님, 예전하고 틀리게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만만치 않아요. 영어도 원어민을 초청해서 듣고 중국어도 해둬야 하고. 지금 얘들 나이대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투자가 이루어져야 앞날이 밝아져요. 김 씨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애가 우리말과 글은 잘하냐? 어린애한테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에는 다들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덜한 편이에요.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이건 전쟁 같은 거예요. 큰며느리가 답답한 듯 말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았다. 애 하나 키우는데 그렇게 힘들고 돈이 많이 든다면 애 둘인 집들은 어떻게들 산다더냐? 큰며느리는 잠시 말을 못했다. 망설이고 있던 큰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긴 게 있지요. 그것을 우리 연희의 앞날을 위해 썼으면 해서요. 좀 더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요. 큰 손녀라서 아마 아버지도 그러길 원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너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아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여기 와서 이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았을 거다.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알았다고 그만 나가라고 했다. 둘은 계속 버티고 읍소했다. 아주 작정하고 온 것 같았다. 엄마,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만 화 푸세요. 어머님, 저희 정말 잘한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정말이에요. 니들은 잘한다면서 지금 입원해 있는 나한테 재산이나 달라고 농성하러 왔니? 너희들이 진정 나를 위한다면 병원까지 찾아와 돈 달라 소리는 못했을 거다. 니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만 혈안이 돼 있어. 잘못했다고. 도대체 너희들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입으로만 잘못했다는 거 아니냐?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믿을 수 없구나. 김 씨는 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못된 건 고쳐서 쓸 수 없다는 걸.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다. 사람의 습관은 무서운 거다. 내 자식이지만 저렇게 어리석을 줄 미처 몰랐다. 그래서 자식을 판단할 때 부모 눈에 비친 자식의 모습만으로 판단해선 안 되는 것이다. 김 씨는 다시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였다.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하루가 소중한 나날들이다. 이제는 여생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최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현금 등 포괄적으로 유언장을 고쳐야 했다. 큰아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던 몫의 80%를 둘째 며느리 개인한테 넘기기로 했다. 큰아들에게는 그 나머지의 10%만 남겼다. 손해봤다는 5천만 원은 충분히 대체될 것이다. 10%는 청소년 선도에 공익 기부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는 일정 기간 매월 월급식으로 유산이 지급되도록 신탁해 두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할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유산을 남겼다. 다음 날 변호사가 찾아왔다. 김 씨는 마지막 결제를 했다. 죽으면 모든 게 그만이다. 슬픔도 한순간이다. 자식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거실에 저녁 노을이 곱게 퍼져들고 있었다. 곧 어둠이 닥쳐와 저 노을도 이내 사라질 것이다. 늙어가는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식에게 한꺼번에 많은 걸 주면 안 된다. 고맙게 생각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적다고 할 것이다. 조금 남겨주면 부모 덕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구나 1년 12달 부모에게 선물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효심이 없는 자식들이야 말을 해서 무엇 하겠는가. 자식은 모두 혼자 컸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또 깨닫는다 한들 무엇을 하겠는가. 후회는 늦게 오는 것을. 여러분들의 다양한 견해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